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50여 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뉴욕 증시, 지난주 내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힘들었던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증시가 좋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다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들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안에서도 저희는 증시에 대한 작전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시작 전에 제대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맞는 작전 세워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들부터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전날 밤 전해졌던 가상자산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미국 증시 지난 50년 동안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상자산 또한 출시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2, 4분기 사상 최악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약세장이 연말까지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투자 관련된 이 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시총순위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 마켓캡, 이 마켓 시총은 8천억 달러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0.17% 소폭 하락 전환이 됐고요. 전주 대비는 8% 넘게 하락하면서 강한 약세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19,29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만약 17,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음 하락의 지지선으로는 15,000달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매달 평균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시장에 풀려있는 비트코인의 전체 공급량 중에 45%가 넘는 비트코인을 이들이 전부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전체 공급량 중 이 고래들의 비율이 커질수록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업계는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42% 상승해졌지만 전주 대비는 두 자릿수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1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1,07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이어서 테스트넷을 발표를 하죠. 오는 7월 6일 이틀 뒤에 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테더와 USDC 큰 가격 변동성 없이 가격 1달러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각각 3위와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위의 바이낸스인 BNB 전일 대비 0.11%, 일주일 전 대비는 6.65% 하락하면서 218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USD도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리플이 전일 대비 1.19% 상승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는 여전히 11% 가까이 하락하면서 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전일 대비 0.84% 하락하면서 0.45달러, 9위의 솔라나도 전주 대비 무려 15% 큰 폭의 하락 보여주면서 3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또한 전일 대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지코인과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죠. 투더문, 화성 갈그니까 등등의 유행어를 이 수식어처럼 달고 사는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 이제는 좀 실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론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켜왔던 도지코인이 드디어 달나라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주 전문 기자 마이클 슈츠가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 1 달 탐사, 도지 1 미션 투 더 문이라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탐사 발사 일자는 2022년 12월로 정해졌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일자는 출시 3개월 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도지 1 탐사라는 이름의 임무에 착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탐사 계획은 지오메트릭 에너지의 무게 40kg의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어서 달로 보내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이용료를 이 도지코인으로 지불하고 결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코인과 관련된 소식까지 해서 상위 10개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또 특징주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The merge won't help solve Ethereum scaling issues, but EOS will. 이 EOS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과 비슷한 레이어 1 솔루션이죠. 이 EOS의 네트워크 재단 창업자인 이브 라로즈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중 이 POS 전환 성공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하지만 EOS 생태계에서 개발 중인 EVM은 이더리움에 실현 가능한 확장 솔루션이다라면서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사실 EOS는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또 성능이 좋은 레이어 1 코인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존재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탈도 많고 또 말도 많았던 EOS지만 블록원의 이탈 이후 EOS 커뮤니티의 자금 사정도 좋아지고 또 인재들도 하나둘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EOS 전일 대비 0.18% 오르면서 가격 0.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의 개발사가 전체 개발 인원의 50% 이상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현재 약 14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100명가량이 나갈 것으로 시장 업계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인원이 감축이 된다면은 결국 프로젝트의 개발 속도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 참여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모스 전일 대비 0.39% 하락하면서 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업계 상황 놓고 어떤 전망치 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도 전해진 소식입니다. Both industry members and regulators are to blame due to all of the leveraging that was allowed to take place. 사실 이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이런 파산, 이런 큰 사건들이 사실 과도한 레버리지를 그대로 방관했던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 규제기관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규제기관은 나쁜 행위자들을 더 빨리 단속하지 않고 또 좋은 회사들은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책임이 크다라고 전했는데요. SEC가 승인했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인 GBTC가 초기 수급 불균형으로 상당한 프리미엄이 발생했었지만 경쟁사 제품이 승인된 이후에 폐쇄형 펀드 특성상 반대로 할인이 발생했다면서 GBTC는 업계 혼란을 일으켰고 또 가치를 파괴했지만 결국 시장의 왜곡은 이러한 규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계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는 현재 암호화폐를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약세장에서 암호화폐를 추가 매수하는 것을 본인은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약세장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던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죠. 그리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업계는 유지될 거고 앞으로 더 많은 어플들, 앱들이 개발되고 더 많은 인력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업계를 전망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20년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업계는 더 커질 것이라며 업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내비치기도 했죠. 그럼 이 시각 기준으로 각국에서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멕시코의 소식인데요. 멕시코의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자라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멕시코는 이 금융상품 사용과 관련돼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폐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제출된 법안의 취지를 보자면은 멕시코 인구의 56%가 아직까지도 은행 계좌가 없고 또 68%는 금융 관련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인도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하면은 과세와 관련된 이슈들 각국이 발벗고 나서면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이 30%가 넘습니다. 이 30%의 양도소득세에 더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이 1%의 추가적인 원청 징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세법이 제정이 됐지만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5년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밀려났습니다. 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의 암호화폐 과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추가적인 사항은 아직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럽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정책 제안자들이 27개 회원국에 참여하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 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한 협상 타결에 나섰습니다. 해당 이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런 미카 합의에 따라 EU 관할 지역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사, 그리고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되고 일일 거래량이 2억 유로로 제한되는 상한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또 회원국들 간의 라이선스 제도를 공유해서 이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고 NFT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양한 규제안들을 펼치고 있는 지금 올 연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해결책이 나와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상반기 좋지 않은 성적이었다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저희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상반기를 좀 뒤로 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나요? 네, 맞죠. 사실상 뭐 돈 번 분은 없고 거의 없고, 네. 돈 잃은 분만 이제 계시는데 과연 이 부분을 하반기 들어서 이제 어떻게 만회해 나갈 것이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나의 포트폴리오를 과거와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3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결국은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시청자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업이 다 같이 힘든 와중에도 돈을 잘 벌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별 재무제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요? 예, 이번에는 특히나 과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성장성만을 봤습니다.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였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얼마였느냐라는 부분을 따져왔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계속 챙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 경기 둔화라는 어떤 그 앞에 큰 산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업이 앞으로 맞닥뜨릴 위험 요소,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무엇일지 이 부분을 이번 실적 시즌의 임박과 함께 재무제표를 잘 챙겨 보셔야 되겠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유동성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부분 두 가지. 그래서 크게 성장성 외에 유동성과 효율성 따져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이 되죠. 7일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이 실질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2분기 사상
최고,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2분기에 있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대할 것, 최고치를 아마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매출이 약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의하면 77조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8% 증가를 하면서 15조 원에 육박하는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장은 사실상 과거도 주목을 하지만 네. 오히려 더 주목하는 부분은 미래다. 그렇죠. 근데 미래. 결국은 삼성전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는 반도체 부분, 하나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그 모바일 부분, 그리고 가전 부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쪽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모바일과 가전은 조금 좀 힘든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먼저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 하반기 반도체, D램, 낸드 모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전망들 나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3분기 D램 같은 경우 5% 정도 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한 7%. 지금 D램보다는 조금 더 급격한 하락.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미 클라우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 기업들이 그 설비 확충을 좀 해놓고 있고 이 상황들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이제 기업들 경기 둔화 그리고 매출의 둔화 그러면 생산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매출의 둔화가 일어난다. 소비 둔화로 인해서 매출의 둔화가 일어난다라면 결국 기업들이 떠안아야 될 부분,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 결국은 재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고는 소위 말하는 효율성하고 상당 부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 물론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 재고 자산을 미리 좀 충분히 가져갔다라면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오히려 이익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 제품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연동이 쉽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고 자산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시즌 삼성전자가 7일 날 아침 오전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재고 자산이라는 부분 특히나 전체적으로 실적은 실적대로 성장성을 살펴보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쪽이 되겠고 두 번째 유동성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용 경색이라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신용 경색이라는 부분 우리가 꼭 고려해야만 될 요소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부채 비율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자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기업은 한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따라서 이자 보상 배율을 꼭 챙겨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재고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소위 말하는 영업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재고 증가와 재고 회전율, 재고 증가율과 재고 회전율, 매출 원가가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 또한 재고 부담이 늘어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말 그대로 재고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 유동성 경색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앞두고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실적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동성, 빚이 얼마나 있는지 부분 등을 좀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재고 자산, 이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실적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확인을 하실 것 같고 이 유동성과 그리고 효율성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몇 차례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3고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업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고환율 쪽, 고금리 쪽이죠. 고금리, 네. 그러니까 뭐 회사 제도가 타인 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동성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성장성보다는 오히려 안정성과 유동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 지표 역시 PR이 암만 낮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사진 않습니다. 특히나 경기 둔화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는 안전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PBR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관련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지표 꼭 챙기자라는 부분. 고물가가 나타나면 당연히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 수준이 상승이 될 것이고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자 부담은 높아지게 되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시장 내에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가져가는 것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해서 경기 우려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자산 효율성 결국은 재고 자산의 증가율이 얼마일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얼마일지, 재고 자산의 회전 일수는 며칠이 되는지. 삼성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94일로 평균 94일로 대체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난 전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YOY로 봤어요. 그 2주 이상 14일 이상 증가가 된 상승이 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94일 평균 94일 재고자산 일수는 회전 일수는 역대 최대치라는 부분. 그만큼 그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결국은 공급 내지는 판매에 대한 병목 현상이 지금 현재 병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출이 좀 취약하게 되고 이 부분은 바로 생산은 계속 하고 있지만 재고로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점.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 자본재 산업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죠. 자본재 산업에 있어서는 재고자산 관련된 효율성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원재료 부분과 제품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적인 측면도 있고 재무적인 측면도 있고 나의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제일 효율성, 회사, 기업 측면에서 가장 유효한 재고일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서서히 소위 말하는 최고 경영자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부분 역시 가격 상승기와 가격 하락기와 경기 상승기와 경기 둔화기와 이 적정한 재고 수준이라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지 이 늘어나고 있는 재고가 과연 기업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 부분은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세계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전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리서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고 수준이 10년 내 최고치를 현재 구가하고 있다. 무려 3개월 만에 그 재고 수준이 한 상당 부분 5%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지금 재고가 세계 재고가 제조 기준입니다. 한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 2021년 대비 97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1조 달러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한 10분의 1조 달러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물론 일각에는 공급망 대란 때문에 원자재를 선확보하려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선확보하려는 싸게 원자재를 구매하려는 그런 욕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재고 수준도 함께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단에서의 얘기고 하단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매출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원활하게 나타나질 않아서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판매 재고가 쌓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결국
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생산 축소, 생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연결고리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을 줄이게 되겠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가동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단위당, 변동비는 똑같지만 단위당 고정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투하된 자본은 똑같으니까. 근데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가동률이 줄어들게 된다면 단위당 고정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도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게 되는, 기업 어떤 그 재무가 악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 재고 수준,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재고 수준, 삼성전자의 재고 수준이 약 392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13%나 증가를 했는데 44억 달러. 44억 달러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5조 원입니다. 5조 원이 무려 한 분기 사이에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5조를 현금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재고로 고스란히 떠안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추가 부담이 5조 원이 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로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글로벌 제조업계의 유동성과 그리고 효율성, 이번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매출액의 증가율만 보시지 마시고 이익 보상 배율이랄지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라는 유동성 비율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효율성 부분에 재고 자산과 관련된 부분, 얼마만큼 재고 회전 일수가 줄어들었는지, 그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일이다라는 점 꼭 염두하시고 이번 실적 시즌 맞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단순히 실적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재무제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이제 국제 유가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국부가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함께 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2의 중동의 붐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주를 하면 대박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어떤 그 급등 상황이 사실상 네. 시장에 많이 연출이 되었죠.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모멘텀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모멘텀을 놓쳤다. 그렇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 네옴시티가 가지는 함축적인 함의가 무엇이냐, 시사점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본다라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폭넓은 시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 전략으로 참고사항으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경은 오일머니가 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국제유가가 상당 부분 상승 기로에서 빠지지 않는,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미 110불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뭐 러시아의 어떤 그 에너지 자원화 정책, 뭐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작용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고공행진 지속,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냐. 지금 뭐 인플레에 시달리는 거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어떤 면들이 감춰져 있느냐. 바로 오일머니가 감춰져 있다. 오일머니, 네옴시티가 그중 하나, 바로 결론으로 도출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단순한 예시일 수 있다라는 점. 사우디가 640조 원 들여서 네옴시티를 건설한다라는 그런 발표 있었죠. 글로벌 건설 시장 규모가 한 10조 달러 규모.
이게 매년 한 5% 내외 상승 증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 지금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니까 산유국발 발주 웨이브, 소위 말하는 건설 웨이브에, 건설 물결에 우리가 좀 전혀 시야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산유국의 국가 재정이 바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추진이 되면서 오일머니가 급부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고유가 환경, 산유국발 오일머니, 건설 발주 예상 물자 분야가 어딜까? 인프라 구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노후 정유 시설의 교체, 또 하나 친환경,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과 함께 그 화석 전환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과연 네옴시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일머니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그 오늘장 전략은 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 확실하게 하반기를 위해서 대비해 나가자. 그 첫 단계가 바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한 포트폴리오의 일단 튜닝이 될 것이다. 포트폴리오 튜닝 방법 세 가지입니다. 성장성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과거보다 높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효율성과 관련해서 재고자산, 소위 말하는 가동률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꼭 챙겨보시면서 미시적으로 기업 분야에서는 그렇고요. 거시적으로는 소비와 고용 꼭 챙기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이슈 짚어봤고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좀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을 좀 브리핑을 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2,300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좀 불안한데 지난주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검은 금요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에 대해서 약간 엇갈린 재료들이 나왔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GDP가 이제 2분기 마이너스 1%로 좀 공개가 되면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 사실상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는 좀 어떤 재료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지표는 하향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침체 우려가 좀 주춤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하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도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두 가지 재료가 좀 같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국제 유가도 그래도 좀 하락을 하면서 105달러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래도 주로 좀 악재에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 이슈는 여전히 좀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2차 전지의 어떤 변수들이 좀 계속 부담이 되면서 특히 이제 금요일 오후 되면서 상당히 좀 지수가 많이 밀렸죠.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상당히 밀렸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분기 실적은 무난했습니다만 전망을 좀 예상치보다 낮게 제시한 점이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TSMC 오더컷 기사까지 좀 나돌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 양시장 뭐 매도하면서 계속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좀 매도가 좀 집중된 상황인데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업종에는 좀 매도가 좀 많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매도로 좀 지수가 좀 눌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연동으로 좀 하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좀 선물과 옵션을 좀 반대 방향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으로 좀 하락 마감했죠. 양시장 모두 지금 뭐 6월간 봤을 때 한 10% 이상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만 뭐 양시장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을 좀 하면서 가격 부담은 좀 덜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좀 이런 지표를 통해서 한번 계속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검은 금요일이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도 미 증시에서 움직였던 반도체주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을 좀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IT 투톱에 대한 걱정들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 짚어드렸고 수급과 그리고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난주 시장 마감이 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른 이슈로 좀 넘어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섹터군들 중 조선 섹터 이야기를 오늘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G7에서 LNG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이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예, 지금 이제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LNG 사업에 좀 공공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합의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보호를 좀 이유로 해서 LNG 사업 투자가 좀 어느 정도 반대에 좀 붙였던 건 사실입니다만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결국 정치적인 좀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석탄, 이제 어떤 석탄 에너지보다는 이제 LNG 사업이 어느 정도 낫다라는 약간 고육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의 어떤 가스 공급량이 거의 60% 정도 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시급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 5월에 LNG 수입 터미널 건설 계획을 좀 발표를 했죠. 결국 이제 LNG 관련돼서 수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터미널을 좀 수입할 수 있는 터미널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LNG 터미널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지금 재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는 12월에 지금 LNG 수입 터미널 가동을 위해서 좀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지금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좀 LNG 프로젝트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좀 주력해온 유럽부흥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LNG 투자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LNG 저장 시설이든 아니면 LNG 터미널이든 간에 모두 지원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LNG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이 조선 기자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힘든 장에서 조선 섹터에 관련된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들 잘 버텨주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LNG와 관련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신재생과 그리고 조선주에 모두 해당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FP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까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와 또 6월 FOMC 관련돼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조정이 나오고 매물을 일부 소진하는 좀 단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은 SK 하이닉스죠. 지금 2018년 저점인 PBR 0.89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완연한 반등은 좀 낙폭이 컸던 반도체랑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이 나와야지만 좀 반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공매도가 청산이 되거나 대형 IT가 좀 끌고 가는 형태가 시작이 되어야만 뭐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악재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 초반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좀 이런 좀 지표들을 좀 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도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잠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어떤 체크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원재료로 쓰이는 주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최근 한 달간 약 10%대를 하락이 나타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소맥 같은 경우는 15%, 옥수수는 16%, 대두는 14%대 하락이 나타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요 공급단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기보다는 지금 작황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가 그 수요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작황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기간을 두고 즉 1분기에서 2분기 꽤 긴 기간입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을 두고 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주가 같은 경우는 데이터보다 먼저 반응을 하고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그 실적의 예상치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대비해서 주가가 갈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준비해야 될 점은 가깝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은 시장이 하락하고 그 하락을 통해서 하락의 요소가 되었던 부분이 제거되어질 때 반등할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 안에서 이 물가 상승 요인을 조금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재료를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련된 업종들 체크가 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오늘 꼽아주신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종목은 낙폭과대로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대상 같은 종목이 먼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저희가 기본 체력, 즉 제품에 대한 판매가 1분기에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의 공략이 나타났습니다. 제로 탄산 부분 1분기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점유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 이게 판매가 되는 편의점이라든지 이 소매와 관련된 쪽 슈퍼라든지 대형 마트를 가보더라도 판매 같은 경우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의 공략이 있었다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저희가 공통적인 적용인데 1분기 소주 가격이 5% 인상 반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도 동반해서 증대가 된 부분이 2분기에 반영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원재료의 하락의 반영의 구간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의 제품 판매, 일반적인 제품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조금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가격대를 정하고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상승을 할 때 따라가면서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인 가격대를 형성해 놓고 그 가격대 오면은 접근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17만 원대 초반에는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기초 체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 롯데칠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선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랐던 그러면 사료주나 비료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네, 물론 지금 구간에서 하반기에 가서 다시금
그게 수요와 관련된 부분, 그 운송이라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곡물 가격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반응은 데이터보다 주가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인상하는 구간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사료라든지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대입해 보면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선행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도 마지막에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곡물이라든지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 구간이 소위 말해서 그 원재료, 곡물의 가격이 눌림목이라는 점을 예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한 발 빠르게 무작정 긴 미래를 예측을 한다면 주가에 대입하면 이거는 수익보다는 손실, 그다음에 기회비용 이런 요인을 날릴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구간에서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미리 선행해서 가격의 고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시점입니다. 1분기에서 실적이 훼손되지 않은 음식료 업종,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접근을 하면은 저희가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의 곡물 가격 하락까지 함께 영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강했던 사료,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 곡물 가격이 다시금 상승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저희는 그 구간을 매수를 해서 먹기에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사료주 그리고 비료주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해줬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지난주 시장을 좀 돌아봤을 때 시장과 함께 같이 좀 밀린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힘들 때 버텨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 단독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1조 7천억 원의 공장의 증설 관련을 재검토하면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던 주가에 대해서 미리 캐파 요인을 반영을 했던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1조 7천억 원이라는 데이터를 2024년, 2025년 이 증설과 관련해서 대입을 해보면 수치 자체는 퍼센트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그러면 공격적으로 이 데이터가 크지 않으니까 매수 대응해야 되겠다. 그 점도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와 관련된 그 증설 스케줄이 한 차례 연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이 연기 같은 경우가 심리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추가적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심리 요인의 반영 구간에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1조 7천억 원 부분의 그 데이터를 양극재 소재단, 그다음에 여기에 공급하지 않은 소재단까지 함께 빼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겠고 2025년에 캐파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밸류에이션을 하던 측면을 타이트하게 2023년, 24년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이게 무작정 주가의 하방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 정도 밸류 아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서거든요. 그렇다 보니 무작정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하락을 하고 2차 전지 소재 이제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은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양극재단에서 어느 정도가 밸류의 하단 구간이고 그 하단 이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플레이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짚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NF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 200일선을 한 번에 훼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200일선을 훼손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 하단을 잡아 놓더라도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수급 형국까지 겹쳐지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저희가 지켜봐오던 업종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할 때 실적적인 측면을 타이트하게 대입해서 접근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매수의 기준, 매도의 기준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3년, 24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각각 약 3천억, 약 4천억 됩니다.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즉 멀티플 같은 경우를 저희가 성장이라 하면은 몇 배가 줄지 이게 제가 주관적으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성장주, 기존의 일반적인 성장 종목 아니면은 역성장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익 대비 몇 배 프리미엄을 줄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통상 2차전지 소재의 성장 요소를 보수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6조 원에서 약 7조 5천억 원 구간의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6조 원이 밴드, 실적, 보수적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단입니다. 이 구간에는 매도 실익은 없는 구간이고요. 6조 원 이하 구간까지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새롭게 매수 진입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LNF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가 오늘 세워드렸는데요. 주 초죠.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장중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매 시그널 이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